4. 에디트에게 보내는 편지. 여름 하늘의 사랑스러운 별이여, 당신은 나에게 정말 멋지고 진실한 글을 보내주어서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다가왔다오. 영원한 고통처럼, 영원한 비난처럼 말이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가슴속의 느낌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오. 어떤 감정도 사소하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하지는 마시오. 좋아요. 느낌이란 모두 좋은 것이라오. 정오도 시기도 질투도 심지어는 끔찍함조차도. 우리는 가련하고 아름답고 멋진 감정 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오. 우리가 어떤 감정이든 그러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별을 지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오. 과연 내가 진아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 점에 대해서 나도 갈피를 못 잡겠어. 나는 그녀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싶지는 않소. 도대체 내가 사랑이란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갈망할 수 있고 나 자신을 타인에게서 찾을 수도 있고 메아리에 귀 기울일 수도 있으며 반영을 원할 수도 있고 욕망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보일 수도 있어. 우리 둘, 당신과 나는 같은 미로의 정원을 이 사악한 세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감정의 정원 속을 걷고 있어. 우리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이 사악한 세계에 복수를 해야 하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꿈들 가운데 하나를 존속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어. 꿈이란 포도주가 얼마나 붉고 달콤한 맛이 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요. 감정에 대한 명징성, 행위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등은 훌륭하고 안정된 사람들, 인생을 신봉하며 어떤 모험도 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내일이나 모레가 되더라도 그 모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불행하게도 그런 인간 부류에 포함되지 않소. 그래서 나는 내일을 믿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끼며 행동하고 있어. 사랑스럽고 가녀린 여인이여,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애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구려. 표현된 생각이란 언제나 죽은 것이라오. 생각을 살려봅시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당신 내면의 그 무엇이 나와 닮아 있다는 점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감사하는 바요. 그것이 삶이란 책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 그것이 사랑, 쾌락, 감사, 공감 등을 의미하는 우리의 감정인지, 어머니 같은 것인지 또는 어린아이 같은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든 여인들을 때로는 넓고 교활한 탕아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소년처럼 바라보기도 한다. 매우 정숙한 여인이 때로는 나에게 커다란 유혹이요. 또한 풍만한 여인도 마찬가지라오. 내가 사랑해도 되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신성하고 한없이 좋다오. 왜 그런지,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헤아릴 길이 없구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진아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나는 내일이면 모레면 다른 형상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다른 형상들을 그리게 될 것이요. 하지만 내가 느꼈던 어떤 사랑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그녀들을 위하여 행했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요. 당신이 나와 닮은 점이 많아서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 또한 내가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그녀들이 나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 밤이 깊었구려. 달이 살룻대 산 위에 떠 있어. 삶이란 얼마나 웃기는 것이며 죽음은 또한 얼마나 웃기는 것이랴. 이 쓸데없는 편지를 불 속에 던져버리시오. 그리고 불 속에 던지시오. 당신의 컬링 저어도. 5. 몰락의 음악. 7월의 마지막 날이 왔다. 클링조우가 가장 좋아하는 달, 이태백을 기리는 큰 축제가 있는 달이 기울어져 갔으며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해바라기가 정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해 황금빛으로 솟구치며 소리 질렀다. 이날 클링조우는 성실한 두보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순례했다. 불에 타버린 교회 지역, 높이 솟아있는 가로수 아래 먼지가 풀썩이는 길, 모래투성이의 물길을 따라 늘어선 붉은색과 오렌지색의 오두막, 화물차들과 선박 하역장, 자주색의 기다란 담벼락, 다채롭고 가련한 사람들. 이날 저녁 무렵 그는 교회의 한 모퉁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전목마의 화려한 천막과 회전목마를 그렸다. 잔디가 불에 타서 헐벗은 풀밭 사이로 난 비탈진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천막의 강렬한 색채에 빨려들고 있었다. 그는 천막 테두리의 내성적인 연보라, 묵직한 캠핑카의 기쁨에 넘친 초록과 빨강, 골조 기둥들에 칠해진 파랑과 하양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카드뮴 옐로를 격렬하게 헤집었고 달콤 서늘한 코발트 블루를 거칠게 파 뒤집었으며 노랑과 초록의 하늘에
그램렉으로 선들을 번지게 그려 넣었다. 1시간 남짓. 아니, 그보다는 좀 빨리. 그러고는 마지막이 찾아왔다. 밤이 왔다. 내일이면 벌써 8월. 그토록 커다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거의 타오르는 듯한 술잔에서 뒤섞이는 장렬하는 열기의 달이 시작된다. 죽음의 신이 들고 있는 큰 낮이 별이어지고 낮은 기울었다. 죽음이 갈색 나무잎에 숨어서 웃고 있다. 맑게 울려 펴져라. 카드뮴 옐로여. 큰소리 쳐 보아라. 그램렉이여. 새된 목소리로 웃어라. 레몬빛 노랑이여. 저 멀리에 있는 짙푸른 산이여. 이리로 나와 함께 하자꾸나. 먼지를 뒤집어선 광택 없는 초록 나무들이여. 내 품으로 오라. 너희들은 너무나 지쳐서 충실하고 얌전한 가지들이 그토록 축 처져 있구나. 사랑스러운 현상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마셔버리리라. 나는 영속과 불미는 척하지만 실은 가장 덧없는 녀석, 가장 회의적인 녀석, 너희들 모두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더 많이 시달리는 가장 불쌍한 놈이로다. 7월은 다 타버렸고 8월도 빠르게 타버릴 것이다. 어느 순간 이슬 내린 아침 노란 나무잎에서 꺽다리 유령이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 것이다. 갑자기 11월이 숲을 쓸어댈 것이다. 갑자기 꺽다리 유령이 웃어제끼고 갑자기 우리 심장이 얼어붙으며 갑자기 우리의 사랑스러운 장밋빛 살이 뼈에서 떨어지고 황야에서는 자칼이 울부짖으며 썩은 고기를 찾는 독수리는 쉰 목소리로 저주받은 노래를 부른다. 대도시의 빌어먹을 신문이 내 사진을 싣고 그 아래에다 탁월한 화가, 표현주의자, 위대한 색채파 화가가 이달 16일에 죽다라고 쓸 것이다. 그는 정오로 가득 차서 집수들이 몰고 온 초록색 마차 아랫부분의 주름을 파리블루로 활키듯 그려 넣었다. 그는 격분한 나머지 크롬 옐로를 방충성 모서리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칠하지 않고 비워둔 곳에다 진오버를 찍어서 튀어나온 하양을 죽여버렸으며 영속을 얻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고 잔인한 신을 표현하기 위해 옅은 노랑과 나폴리 옐로로 고함을 쳤다. 그는 신음을 내면서 더 많은 파랑을 몸이 건조한 먼지투성이의 초록에 내동댕이 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속의 불을 저녁 하늘에 붙였다. 작은 팔레트는 불의 힘을 가진 순수한 섞이지 않은 가장 밝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색들은 그의 위안, 그의 탑, 그의 무기고 그의 기도서, 사악한 죽음을 겨냥하여 쏘는 그의 대포였다. 자주는 죽음의 거부였으며 진오브는 부패를 조롱했다. 무기고는 훌륭했고 작고 용감한 그의 군대는 광의를 발했다. 재빠르게 발사하는 대포는 빛을 내며 위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모든 발사는 헛되었다. 하지만 발사는 상당히 훌륭했으며 그것은 행복이자 위안이었고 여전히 생명이었고 여전히 승리의 함성이었다. 두보는 저쪽 공장과 상가 사이 마술의 성에 살고 있는 친구를 방문했다가 아르메니아계 점성술사인 그 친구를 데리고 막 나타났다. 걸링조어는 두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림 그리기를 끝내고 숨을 깊이 토해냈다. 한 명은 멋진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두보였고 다른 한 명은 검은 턱수염을 하고 입술 사이로 하얀 이를 내비치며 미소 짓는 마술사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림자, 눈이 눈구멍 속으로 깊이 쑥 들어간 길고 검은 그림자가 그들과 함께 왔다. 여복의 그림자여, 자네도 환영하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자네는 아는가? 라고 클링조우가 친구에게 물었다. 알아. 7월의 마지막 날 아닌가? 제가 오늘 별점을 보았는데 오늘 저녁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토성은 기분 나쁘게, 화성은 중립적으로, 목성은 위세를 떨치며 나타났습니다. 이태백 선생, 당신 생일이 7월 아닙니까? 하고 아르메니아인이 물었다. 7월 둘째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별이 혼란한 상태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구름처럼 생산력이 당신 주위를 감싸고 있네요. 클링조어 씨, 당신의 별은 기이한 위치에 있어요. 당신도 틀림없이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태백은 그림 도구들을 챙겼다. 그가 그린 세계는 소멸해버렸다. 노랑과 초록의 하늘도 소멸해버렸고 푸르고 밝은 깃발은 익사해버렸고 아름다운 노랑은 살해되어 시들어버렸다. 그는 흙이 가지고 갈증도 났다. 그의 목구멍에는 먼지가 가득 달라붙어 있었다. 여보게들, 우리 오늘 저녁 같이 있는 게 어떨까? 우리는 이제 다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네. 우리 넷 모두는. 나는 별을 보고 그 사실을 눈치챈 것이 아니네. 내 가슴에 그렇게 쓰여 있다네. 나의 7월은 지나가 버렸고 마지막 몇 시간이 어둡게 장렬하고 있네. 10년에서는 위대한 어머니가 부르고 있다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적은 없었네. 내 그림이 이렇게 멋진 적이 없었네. 번개가 번쩍이고 몰락의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네. 이 음악을 따라 부르셔나 달콤하고도 불안한 이 음악을 우리 여기서 함께 있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는 게 어떻겠나. 이제 막 회전목마의 천막이 그쳤고 저녁 시간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 회전목마 옆에는 나무 아래 식탁이 몇 개 마련되었고 다리를 저는 소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어스름한 가운데 작은 음식점이 생겼다. 그들은 여기에서 널빤지로 된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았다. 빵이 차려졌고 포도주는 옹기사발에 따라졌다. 나무 아래에 희미한 등이 켜졌고 그 위로 회전목마의 오르간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오르간은 잘게 끊어지는 재지는 듯한 음악을 저녁 어스름 속으로 던졌다. 내 오늘 300잔을 비우겠네 라고 이태백은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림자와 잔을 부딪혔다. 환영하네 그림자여, 영원히 변치 않는 주석 병정이여, 환영하네 친구들, 환영하네 전등이여, 아크등이여, 회전목마의 빛나는 금박들이여. 아, 자유로운 새 루이스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는 우리에게서 저 하늘로 벌써 날아가 버렸을 게야. 혹시 그가 내일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지. 그 늙은 자칼이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고는 한바탕 웃은 다음 아크등과 깃대를 우리 무덤에 심을 거야. 마술사는 말없이 일어나 새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붉은 입술 사이로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즐겁게 미소 지었다. 그는 클링조 쪽을 넘겨다 보면서 말했다. 우울증이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간단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지요. 이를 악무는 짧고 집중적인 시간 말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창 때인 그 언젠가 우울증을 목졸라 죽이고 씹어 죽였을 그의 입을, 맑고 깨끗한 그의 이를 클링조어는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점성술사에게 가능했던 일이 그에게는 가능할까? 아, 근심 없는 삶, 우울증 없는 삶이 있는 저 아득한 곳의 정원을 향한 달콤한 일별. 그는 그 정원에 자신이 도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르게 예정되어 있음을, 토성이 그를 다른 위치에서 건너다 보고 있음을, 신이 그의 악기로 다른 노래들을 연주하려 했음을 알고 있었다. 클링조어는 천천히 입을 뗐다. 누구나 자신의 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몰락뿐입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10년을 건너고 있는데 말들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커다란 전환점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위대한 왕, 예술에서의 위대한 변화, 서구 국가들의 위대한 파멸 등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유럽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고 고요한 것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성은 망상으로 변해버렸고 우리의 돈은 종이 조각일 뿐이며 우리의 기계는 쏘고 폭발시키기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우리의 예술은 자살입니다. 우리는 몰락해 갑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성조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 정성조는 중국 정나라의 소리 또는 음악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인이 포도주를 따랐다. 그러시다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린애 장난일 뿐이죠. 몰락이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몰락이든 번영이든 아래와 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의 고향인 인간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죠. 모든 대립상들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흑백도 착각이고 생사도 선악도 착각입니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를 악문, 장리라는 시간 말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착각의 제국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클링조어는 호감 가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은 후 대답했다. 나는 우리들에 관해, 유럽에 관해 2000년 동안 세계의 두뇌라고 믿었던 우리 낡아빠진 유럽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마술사,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은 동방에서 온 전령, 또한 나에게 정가를 가져온 전령이며 스파이일지도 모르고 변장한 장군일 수도 있지요. 여기에서 몰락의 냄새를 맡았기에 당신은 이 자리에 온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몰락할 겁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겁니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는 기꺼이 태어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라고 그 아시아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몰락으로 보이는 것이 저에겐 탄생으로 보입니다. 둘 다 착각입니다.
지구를 하늘 아래에 있는 확고부동한 원판이라고 믿는 사람은 시작과 종말도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확고한 원판을 믿습니다. 별 자체는 흥망성쇠를 모르는 법이죠. 별들은 몰락하지 않았단 말인가? 하고 두보가 소리쳤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아르메니아인은 술을 잔 가득 따른 다음 언제나 그렇듯이 열심히 웃으면서 권했다. 그러고는 또 빈 술통을 들고 포도주를 가지러 갔다. 회전목마의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며 절규했다. 저 위로 가보시나 너무나 멋지구먼 하고 두보가 제안하자 그들은 그쪽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놓은 울타리 곁에 서서 금박과 거울이 찌르는 듯이 광채를 바라는 가운데 회전목마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모습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욕구에 가득 찬 눈초리로 회전목마의 광채를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클링조어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기계적인 음악, 현란하고 조야한 그림과 색채들, 현란하게 치장해 놓은 기둥들과 거울이 풍기는 원시성과 아프리카 토인 같은 분위기를 잠시 동안 깊게 느끼고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원시 부족의 주술사나 무당, 마법과 태고적 쥐잡이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으며 거칠고 방종한 광채 전부는 근본적으로 반짝하고 스쳐 지나가는 양은 숟가락의 광채와 다를 바가 없었다. 헤이트가 작은 물고기로 잘못 알고 덥석 물었다가 오히려 낚이게 되는 숟가락 말이다. 아이들 전부가 분명 회전목마를 타고 싶어 했다. 두보가 모든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고 그림자가 모든 아이들을 초대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선물을 주는 그들을 애워싸서 매달리고 서로 달라고 하고 고마워했다. 12살쯤 돼 보이는 금발 소녀, 그 소녀에게 그들 모두가 돈을 주어서 그녀는 회전목마가 돌아갈 때마다 매번 탔다.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짧은 치마가 소녀의 다리 근처에서 사랑스럽게 나부꼈다. 어떤 사내 아이가 울었다. 소년들이 치고받으며 싸웠다. 심벌전은 오르간에 맞춰 매로 후려치듯 챙챙 폭음을 내며 박자에 불덩이를 쏟아붓고 포도주에 아편을 집어넣었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 북새통 속에 서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다. 아르메니아인이 잔에다 포도주를 따랐고 몰락의 불씨를 부채질하면서 밝게 미소 지었다. 우리 오늘 300잔은 비워보세 라고 클링조우가 흥얼거렸다. 그을린 그 얼굴은 누렇게 타올랐고 그의 웃음소리는 커다랗게 퍼져나갔다. 우수라는 거인이 그의 움찔하는 심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그는 건배했고 몰락, 죽음의 의지, 정성조를 예찬했다. 회전목마의 음악 소리가 굉음을 울리며 널리 퍼졌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다. 가슴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가슴은 죽음을 정오했다. 성난듯이 격하게 귀청을 찢을듯이 갑자기 두 번째 음악이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부터 어둠 속으로 덜그럭거리며 울려 퍼졌다. 1층 선방 가득 보기 좋게 포도주병이 진열되어 있는 벽난로 옆에서 자동 피아노가 기관총처럼 거칠게 질책하듯이 쇄도하듯이 굉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잘못 맞춰진 음정에서 고뇌가 커다랗게 터져나왔고 멜로디는 신음하는 불협 화음을 무거운 전기 롤러로 내리눌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빛, 소음,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소녀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하녀, 그리고 두보도 있었다. 그는 금발의 어린 소녀와 춤을 추고 있었고 클링조어는 그것을 바라다보고 있었는데 가늘고 예쁜 다리를 감싼 소녀의 짧은 여름 옷이 경쾌하면서도 사랑스럽게 나부꼈으며 두보의 얼굴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미소가 다정스럽게 번지고 있었다. 벽난로 구석에는 정원 쪽에서 온 사람들이 피아노 바로 가까이 소음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클링조어는 음을 보고 색깔을 들었다. 마술사가 벽난로에서 술병을 가져와서는 마개를 따고 잔에 따랐다. 영리해 보이는 그의 구릿빛 얼굴에 미소가 맑게 서려 있었다. 음악 소리는 나지막한 홀에 무시무시한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둑이 신전에 들어가 제사용 술잔을 하나씩 훔쳐내듯이 아르메니아인은 벽난로 위 오래된 술병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 천천히 빈틈을 만들어 갔다. 점성술사가 잔에 술을 채우면서 클링조어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위대한 예술가요.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요. 당신은 자칭 이태백이라 할 만한 자격이 있어. 하지만 당신, 이태 선생, 당신은 쫓기고 있는 가련한 인간, 괴로움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인간이요. 당신은 몰락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당신은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불타고 있는 당신의 집에 앉아 있어. 당신 스스로 불을 놓은 그 집에 말이요. 이태백 선생,
매일 300잔의 술을 비우면서 달과 금배를 한다손 치더라도 당신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겁니다. 몰락의 가인이여 멈추지 않으시겠소? 살기를 원치 않소?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오? 클링조어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약간 쉰 목소리로 나직하게 대답했다. 도대체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의지의 자유란 것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점성술사 당신이 내 별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소? 돌려놓지는 못하지요. 다만 나는 별을 해석할 뿐이요. 돌려놓는 일은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의지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걸 마술이라고 하지요. 내가 예술을 열중할 수 있다면 무엇하러 마술을 배우겠소? 예술은 그만큼 좋은 것 아니겠소?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소. 마술은 착각을 피하게 해주지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가장 나쁜 착각을 말입니다. 예술은 그 일을 할 수 없소? 예술도 그 일을 시도하지요. 당신의 화첩에 들어있는 당신이 그림으로 표현한 7월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은 시간을 지향했소. 당신은 가을에 대해서 그리고 겨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소? 클링조어는 한숨을 내쉬고는 침묵했다. 그는 말없이 술잔을 들이켰고 점성술사는 말없이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곱비 풀린 피아노는 미친 듯이 날뛰었으며 춤추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사 같은 두보의 얼굴이 둥둥 떠다녔다. 7월이 끝났다. 클링조어는 탁자 위의 빈 술병을 둥글게 정렬했다. 이것이 우리의 대포야 하고 그가 소리쳤다. 우리는 이 대포로 시간을, 죽음도 비참도 쏘아 망가뜨릴 수 있지. 나는 색채로도 죽음을 겨냥하여 쏘았네. 불타는 초록으로, 현란한 진옥으로, 달콤한 제라늄 레크로도 말이야. 종종 나는 죽음의 두개골도 맞추었네. 나는 하얀과 파랑으로 그의 눈을 사냥했네. 종종 나는 그를 물리치기도 했지. 여전히 나는 그를 쏘아 맞히고 그를 패배시키고 그를 속여 넘기기도 할 것이네. 저 아르메니아인을 보게. 그는 다시 오래된 술병을 따고 있네. 술병에 봉입된 지난 여름의 햇볕이 우리의 혈관으로 흘러들고 있네. 저 아르메니아인도 우리가 죽음을 쏘아 맞히는 것을 돕고 있지. 그도 죽음에 대항하는 다른 무기는 모르고 있는 거야. 마술사가 빵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 죽음에 맞서는 무기는 필요 없어.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존재하지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말이요. 우리는 이 공포를 치유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항하는 무기가 한 가지 있어.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요. 하지만 이태백 선생은 원하지 않을 것이요. 이 선생은 죽음을 사랑하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우수, 비참 등을 사랑하지요. 공포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까닭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는 조롱하듯이 잔을 부딪혔다. 그의 치아가 반짝였다. 그의 얼굴은 더욱더 명랑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고뇌라는 말은 그에게 낯선 듯이 보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클링조어는 포도주 대포로 죽음을 쏘았다. 사람들과 포도주와 춤곡으로 인하여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죽음은 홀의 열린 문 앞에서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죽음은 문들 앞에 거대하게 버티고 서서 검은 아카시아를 가볍게 흔들고 정원의 어둠 속에 매복했다. 바깥의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직 여기 소리가 울리는 좁은 홀에서만 클링조어와 친구들이 죽음과 맞서고 있으며 창 가까이에서 애통해하는 검은 포위군들에 맞서 아직도 멋지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다. 마술사는 조롱하듯이 탁자 너머로 클링조어를 바라보며 조롱하듯이 술잔 가득 술을 채웠다. 클링조어는 이미 잔을 여러 개 깨뜨렸고 마술사는 세 잔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도 역시 많이 마셨으나 클링조어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나직이 비웃으며 말했다. 마십시다, 이 선생. 당신은 죽음을 사랑하오. 당신은 기꺼이 몰락하려 하고 기꺼이 죽고 싶은 것이죠. 당신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당신은 결국 나와 당신 자신을 기만한 것인가? 마십시다, 이 선생. 자, 우리 몰락합시다. 클링조어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똑바로 꼿꼿하게 서서 뾰족머리를 한 늙은 새 매는 포도주에다 침을 뱉고 술이 가득한 자기의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붉은 포도주는 홀에 온통 흩뿌려졌고 친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낯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마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새 술잔을 가져와서 미소를 지으며 술을 가득 따라서 미소를 지으며 이태에게 권했다. 잔을 받으며 이는 미소를 지었고 그도 역시 미소를 지었다.
일그러진 그 얼굴에 달빛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얘들아 하고 클링조어가 외쳤다. 이 낯선 사람에게 말 좀 시켜봐. 이 늙은 여우는 아는 것도 많아. 그리고 숨어있는 깊은 나무에서 왔지. 그는 아는 것이 많긴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그는 아이들을 이해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는 너무 똑똑해서 바보들을 이해할 수 없어. 죽어가는 우리들은 죽음에 관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우리는 인간이지 별이 아니야. 여기 내 손을 봐.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작고 푸른 잔을 들고 있는 이 손을, 이 구릿빛 손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이 손은 여러 가지 붓으로 그림을 그렸어. 이 손은 한 조각 새로운 세계를 암흑에서 뜯어내어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주었지. 이 구릿빛 손은 여러 여인네들의 턱을 쓰다듬었고 많은 소녀들을 유혹했어. 이 손은 많은 입맞춤을 받았고 눈물이 이 손에 떨어졌지. 두 번은 이 손에 관한 시도 썼어. 벗들여 이 사랑스러운 손은 머지않아 흙으로 가득 차고 구더기가 들끓게 될 것이요. 자네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이 손을 더는 잡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래,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이 손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는 내 손을 사랑하오. 나는 내 눈을 사랑하오. 나는 내 하얗고 사랑스러운 배를 사랑하오. 나는 이것들을 근심과 조롱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오. 그도 그럴 것이 이건 모두는 곧 시들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요. 그림자여, 너 암흑의 벗이여. 안데르센의 묘지에 있는 낡은 주석 병정이여.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사랑스러운 녀석 같으니 나와 금배하세. 우리의 사랑스러운 사지와 오장육부여. 오래오래 살기를. 그들은 금배를 했고 그림자는 깊이 쑥 들어간 눈으로 어두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갑자기 무엇인가가 바람 같기도 하고 유령 같기도 한 무엇이 호를 지나갔다. 음악은 신압으로 침묵했고 갑자기 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춤추던 사람들은 사라져버렸다. 밤이 삼켜버렸고 등도 반쯤 꺼져버렸다. 클링조어는 검은 문들을 바라보았다. 밖에 죽음이 서 있었다. 그는 죽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죽음에게는 국도변의 나무잎에 맺힌 빗방울과 같은 냄새가 났다. 이태백은 술잔을 내려놓고 의자를 밀친 다음 홀에서부터 어둠이 깔린 정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머리 위에서는 번개가 번쩍였고 암흑 속에서 그는 혼자였다. 무덤의 묘비처럼 가슴 속의 심장이 그를 무겁게 내리 눌렀다. 6. 8월의 저녁.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클링조어는 오후 내내 마노추와 벨리아 근처에서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그림을 그렸는데 숲에서 녹초가 되어 벨리아를 지나 작고 고요한 마을 캄베토에 도착했다. 그는 백발의 식당 여주인을 불러낼 수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옹기잔 가득 포도주를 담아내 주었다. 그는 문간에 있는 호두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배낭을 풀었다. 거기에는 치즈 한 조각과 자두 몇 개가 남아있었다. 그는 이것으로 저녁 식사를 때웠다. 머리가 하얗고 허리도 굽고 이도 남아있지 않은 노파가 그의 옆에 앉았다. 주름 잡힌 목과 평온해진 노안을 가진 노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의 생활, 그녀의 가족, 전쟁, 물자 부족, 농작물의 작황, 포도주와 우유, 그리고 그 가격, 죽은 손자, 집 나간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 작은 농부의 삶, 불충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친 기쁨과 근심으로 가득 찬 두려움과 생명으로 가득 찬 그녀의 한평생이 별자리와 함께 맑고 다정하게 펼쳐져 있었다. 클링조어는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노파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의 자식들과 가축, 목사와 주교에 관해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 남은 자두를 그녀에게 건네주고는 악수를 하고 좋은 밤을 보내라고 인사를 하고 맛없는 포도주에 대해 맛있었다고 공치사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배낭을 메고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숲속으로 산 위쪽을 향해 야영지가 있는 쪽으로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늦지막한 황금 시간대였다. 이글대는 낮볕이 아직 도처에 남아있었지만 달은 이미 어슴푸레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막 나타난 박쥐들이 초록으로 진동하는 공중에서 헤엄쳤다. 숲 가장자리는 저물어가는 빛을 받으며 평온하게 있었고 밝은 밤나무는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황옥처럼 부드럽게 빛나는 노란 오두막 한 채가 낮에 들이마신 빛을 은은하게 발산하고 장밋빛 붉은색과 자줏빛의 좁은 길은 초원과 포도등굴과 숲을 가로질러 나 있었다. 여기저기 벌써 노란 아카시아 가지가 보였고 푸른 벨벳의 산들 위로 서쪽 하늘이 황금빛과 초록빛으로 걸려 있었다. 아직 작업을 할 수 있다.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완숙한 여름날의 매혹적인 마지막 15분. 온 누리 곳곳에 신이 계신 듯
지금 모든 것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으리만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 고요하며 이 얼마나 멋지고 아낌없는 은총인가. 클링조어는 서늘한 잔디에 앉아 기계적으로 연필을 잡았으나 빙긋 웃으며 손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손끝도 꼼짝하기 힘들 만큼 피곤했다. 그의 손가락에는 마른 잔디와 건조하면서도 부드러운 흙이 잡혔다. 아직 얼마나 지속이 될까? 그런 다음엔 이 매혹적인 유의도 끝나겠구나. 아직 얼마나? 그런 다음엔 우리의 손과 입과 눈도 흙으로 변하고 말 테니까. 이 점 두보가 그에게 시를 한 편 보내주었는데 그는 그 시를 떠올리며 천천히 읊조렸다. 생명의 나무에서 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네. 오 현란한 세계여, 너는 얼마나 포만감을 느끼게 하며 너는 얼마나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지치게 하며 너는 얼마나 술잔을 들이키게 만드느냐. 오늘 여전히 술타오르고 있는 것도 머지않아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곧 내 갈색 무덤 위로 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불 것이고 어린아이 위로 어머니는 몸을 굽힐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를 다시 보고 싶구나. 그녀의 눈길은 나의 별.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쓰러져도 좋다. 모든 것은 죽는다. 모든 것은 기꺼이 죽어간다. 우리를 낳은 영원한 어머니만이 남는다. 하늘거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덧없는 허공에다 우리의 이름을 쓴다. 그래, 좋았어. 클링조어는 10개의 목숨 가운데서 아직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3개? 2개? 적어도 아직 하나 이상은 남아있다. 착실하고 친숙한 세계민적 삶과 시민적 삶 하나 이상은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많이 행했고 많이 보았으며 많은 종이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 사랑과 정오를 불러일으켰고 예술과 삶에 있어 많은 분노와 신선한 바람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 그는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많은 전통과 신성한 것들을 파괴했으며 많은 새로운 일들도 과감하게 시도했다. 그는 가득 찬 술잔을 수많이 비웠으며 수많은 낮과 별이 총총한 밤 동안 호흡했고 수없이 많이 햇빛에 거을렸으며 수없이 많은 물에서 헤엄쳤다. 이제 그는 여기에 앉아있다. 이탈리아일 수도 인도일 수도 중국일 수도 있는 곳에 여름 바람이 변덕스럽게 밤나무 꼭대기를 밀쳐댔고 세상은 멋지고 완벽했다. 그가 수백 장의 그림을 그리든 또는 10장을 그리든 그가 아직 20해의 여름을 더 살든 아니면 한 해의 여름을 더 살든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는 지치고 지쳤다. 모든 것은 죽으며 모든 것은 기꺼이 죽어간다. 브라보, 두보. 집으로 갈 시간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가리라. 발코니 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를 맞으리라. 그는 불을 켤 것이고 스케치한 것을 펼치리라. 크롬 옐로와 차이나 블루를 많이 사용한 숲속은 그런대로 흡족했고 이것은 언젠가 완벽한 그림으로 그려지리라. 그럼 갈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바람에 흔들리는 지저분한 리넨 상의를 입고 저물어 가는 가슴에 미소와 고통을 담고서 앉아 있었다. 바람은 힘없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박쥐들은 빛이 사라져가는 하늘을 소리 없이 부드럽게 비틀대며 날고 있었다. 모든 것은 죽으며 모든 것은 기꺼이 죽어간다. 영원한 어머니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여기에서 잘 수도 있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이곳은 꽤나 따스했다. 그는 배낭을 베고 하늘을 바라다 보았다. 세상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은 얼마나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가. 나무로 된 느슨한 신발 바닥을 힘차게 디디면서 천천히 산을 걸어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비와 양골 담초 사이에서 어떤 형체가 어떤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부지면서도 일정한 걸음걸이로 가까이 다가왔다. 클링조어는 펄쩍 뛰어오르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녀는 약간 놀라서 잠시 그대로 멈추어 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예쁘고 가무잡잡한 피부를 지녔으며 아름답고 건강한 치아가 맑게 반짝였다. 그는 이봐요 라고 소리치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는 자신과 그녀를 연결하는 무엇, 어떤 가느다란 기억을 떠올렸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마돈나, 당신은 카스타네타의 그 화가분 아니세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아, 그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타베르네탈의 농부였고 그는 이번 여름 언젠가 그림자를 짙게 들여온 혼란스러운 때에 그녀의 집 옆에서 몇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샘에서 물을 길어다 썼고 1시간 동안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깜빡 잠이 들었으며 마침내 술 한 잔과 키스를 그녀에게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신은 그때 이후로 찾아오지 않으셨지요? 다시 오겠다고 저에게 철석같이 약속하시고선 하고 그녀는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는 악의와 도전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클링조어는 생기가 돌았다. 여기 당신이 지금 나에게로 왔으니 얼마나 더 좋은 일이요. 내가 이렇게 외로이 우울해하고 있는 지금 이 얼마나 큰 행운이란 말이요. 우울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여보세요. 당신은 장난꾼이잖아요. 당신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요. 자, 정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해요. 아, 그렇다면 제가 동행해 드리죠. 이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봐서 그래요?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난 안 그래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쉽게 당신 마음에 들 수도 있지 않소. 그리고 당신과 함께 가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입술과 목과 아름다운 가슴에 입맞춤을 하고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는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서 그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했다. 내 작은 별이여, 내 보물이여, 작고 달콤한 내 자두여, 나를 드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먹어버리겠소. 그는 웃으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그녀에게 그녀의 벌어진 두꺼운 입술에 입맞춤을 했다. 그녀는 저항하고 반항하다 결국 항복했으며 다시 입맞춤을 했고 머리를 흔들었고 웃었으며 몸을 빼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서 입을 그녀의 입에, 손을 그녀의 가슴에 가져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마른 풀, 양골 담초, 고사리, 나무 딸기 등 여름 냄새가 났다. 그가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머리를 젖혔을 때 노을이 잦아드는 하늘에 작고 하얀 첫 번째 별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여인은 침묵했으며 그녀의 얼굴은 심각한 빛을 띠었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으며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얹고 자신의 가슴을 꼭 눌렀다. 그는 몸을 부드럽게 굽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그녀의 팔을 오금쪽으로 눌러 그녀를 잔디에 눕혔다. 저를 사랑하세요? 그녀는 어린 소녀처럼 물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 그들은 술을 마셨고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면서 그들의 숨결을 가져갔다. 작별하기 전에 그는 배낭과 윗도리 주머니까지 뒤져서 그녀에게 줄 것이 없는지 찾았다. 그는 은으로 된 작은 함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담배가 아직 반쯤 남아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그 함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건 선물이 아니오. 진짜 아니오. 그는 다짐하듯이 말했다. 당신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오. 전 당신을 잊지 않아요. 그녀는 덧붙여서 다시 오시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침울해졌다. 천천히 그녀의 두 눈에 입맞춤을 했다. 다시 오겠소? 라고 그는 말했다. 한참 동안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서 나무로 된 신발창이 산 아래로 내려가며 내는 소리를 풀밭을 거쳐 숲으로 흙바닥, 바위, 나무잎, 나무 뿌리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녀는 사라졌다. 밤의 숲은 검게 서 있었고 빛이 사라져버린 땅 위로 바람이 온화하게 스쳐 지나갔다. 버섯인지 시든 고사리인지 모를 어떤 것에서 진한 가을 향내가 풍겨왔다. 클링조어는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산을 올라간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림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그는 잔디에 사지를 쭉 펴고 누워 별을 바라보았으며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동물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이슬 방울의 서늘함인지 모를 어떤 것 때문에 잠이 깼다. 그는 카스타네타로 올라가서 자신의 집의 문의 방 등을 찾았다. 거기엔 편지와 꽃이 놓여 있었다. 친구가 방문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굉장히 피곤했지만 오랫동안 해온 버릇대로 밤을 꼬박 새워 짐을 풀고 등불 아래에서 낮에 스케치한 그림들을 보았다. 숲속은 아름다웠고 빛이 들어온 음지에 우거진 잡초와 암석은 보물창고처럼 서늘하고 멋지게 반짝였다. 그가 크롬옐로와 오렌지와 파랑만 사용하여 작업하고 진오버 그린을 제외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는 그 스케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그림들은 색채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땀방울, 이 모든 느닷없는 도취한 창작 욕구가 존재하는가? 구원이 있었는가? 휴식이 있었는가? 평온이 있었는가? 그는 옷을 벗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침대로 쓰러졌다. 불을 끄고 잠을 청하면서 두보의 시구를 흥얼거렸다. 곧 내 갈색 무덤 위로 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불 것이다. 7. 매정한 녀석 루이스에게 보내는 편지.
친애하는 루이지 보게나. 오랫동안 자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네. 아직 해를 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벌써 독수리가 자네의 다리를 쪼고 있는가? 언젠가 자네는 멈춰 서 있는 벽시계를 뜨개 바늘로 쑤신 적이 있었지. 나도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다네. 갑자기 악마가 시계 속으로 들어가고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시계바늘은 시계판 위에서 경주를 하고 시계바늘이 기분 나쁜 소음을 내면서 브레스티시모의 템포로 미친 듯이 돌아가는 체험을 했네. 모든 것이 갑자기 정지하고 시계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말일세.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그러하다네. 하늘에서는 살인 충동에 불타 미쳐 날뛰는 정신병자처럼 해와 달이 쫓기듯 달려가고 하루는 또 하루를 몰아대고 자루에 난 구멍으로 새듯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다네. 바라건대 종말도 그렇게 갑작스레 닥쳐와 곤드레가 된 이 세상이 몰락해 버리기를. 시민적인 속도로 되돌아가는 대신에 말일세. 요즘 나는 너무나 바빠서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네.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라는 소위 이 명제를 한번 큰 소리로 중얼거려 본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리겠는가. 저녁 때면 종종 자네의 빈자리가 느껴져 퍽 쓸쓸하다네. 그럴 때면 나는 대개 어딘지 모를 숲속의 어떤 술집에 앉아 내가 좋아하는 적포도주를 마신다네. 그 포도주는 대개 상품은 아닐지라도 삶을 지탱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잠도 잘 오게 한다네. 나는 심지어 그로토의 식탁에서 몇 번 잠들기도 했는데 그곳 토박이가 조롱하듯 희죽 웃는데도 내 신경쇠약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음을 확인했다네. 때로는 친구들과 아가씨들도 동석을 했다네. 그들은 손가락으로 아가씨들의 부드러운 아랫부분을 장난질 치면서 오두막과 상품 판매 그리고 예술에 관해 이야기했다네. 때로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는 밤새 소리 지르고 웃기도 하고 사람들은 클링조어가 재미있는 친구라고 하며 즐거워했다네. 여기 굉장히 어예쁜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만날 때마다 내게 자네 소식을 묻는다네. 자네와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은 어느 교수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대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네. 우린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네. 비록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분놀림으로 사람, 나무, 대목장, 기차, 풍경 등 현실의 사물들을 그려서 부르주아지를 자극하기에 충분하긴 하지만 말일세. 우린 아직도 인습에 순응하고 있네. 시민들은 모두가 혹은 대다수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기술하는 사물들을 현실적이라고 부른다네. 나는 이번 여름이 끝나는 대로 한동안 상상화만, 특히 꿈만 그릴 생각이네.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자네 취향도 덧붙일 걸세. 쾰른 성당의 토끼 사냥꾼 콜로피노의 이야기에서처럼 엄청나게 재미있고 놀라운 내용 말이네. 비록 내가 딛고 서 있는 땅바닥이 약간 얇아졌다고 느끼고 비록 내가 다가올 세월과 행동에 대해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나는 강렬한 로켓을 몇 발 쏘아서 이 세상에 복수해주고 싶다네. 화상이 나에게 짤막하게 쓰기를 나의 최근 작품들에서 내가 제2의 청춘을 체험하고 있는 듯 해서 경탄에 맞지 않으며 주시하고 있노라고 했다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네. 정말이지 나는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그림 그리기를 제대로 시작한 느낌이네. 그러나 내가 체험한 것은 봄이라기보다는 폭발이었네. 마치 내 몸속에 아직도 많은 다이너마이트가 꽂혀 있는 듯이 굉장한 것이었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연료 절약용 화덕에서는 불이 잘 붙을 수가 없지. 여보게 루이스, 나는 벌써 여러 번 우리 나이든 탕아 두 사람이 실제로는 부끄러움을 엄청나게 많이 타서 서로가 품고 있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들킬 것 같으면 차라리 술잔을 서로의 머리에 집어던지곤 했던 생각을 하고는 내심 즐거워했다네. 그 마음이 언제나 그대로였으면 좋겠네. 늙은 고슴도치여. 우리는 최근에 바렌구 근처의 그 그로토에서 빵과 포도주로 잔치를 벌였네. 우리의 노래소리는 한밤중에 교목님 사이로 멋지게 울려 퍼졌다네. 오래된 로마풍의 노래 말일세. 다행히도 나이가 들고 발이 시리기 시작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작업, 1리터의 피에몬트산 포도주, 반 파운드의 빵, 버지니아산 담배 한 갑, 몇 명의 여자친구들, 물론 마음씨가 따뜻해야지. 그리고 좋은 날씨, 이것이면 충분하다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네. 태양은 멋지게 빛나고 내 머리는 미라의 머리통처럼 볕에 끌렸다네. 여러 날 동안 내 인생과 작업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한 80년쯤 힘들게 작업을 한 것 같아서 조만간 일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려는 생각도 한다네. 루이스, 누구나 한 번은 종말을 맞이해야 하네. 나도 그렇고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아마도 우울증인가 보이. 나는 눈도 많이 아프고
때론 10년 전에 읽었던 망막 제거에 관한 논문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괴롭다네. 자네도 익히 알고 있는 그 발코니 문을 통해 세상을 내려다 볼 때면 우리는 아직도 한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든다네. 세상은 형언할 수 없으리만치 아름답고 다채로우며 그 세상이 밤낮 할 것 없이 이 초록색 높은 문을 통해 내게로 들어와서 소리치고 요구한다네. 그러면 나는 언제나 밖으로 달려나가서 세상의 한 조각, 손톱만 한 조각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든다네. 여기 초록을 담고 있는 대상들은 건조한 여름을 지나 이제 멋지게 빛나고 붉게 물들었네. 내가 잉글리시 레드와 시에나를 다시 잡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일세. 더욱이 그루터기만 남은 들판, 포도수확, 옥수수 추수, 붉은 숲 등 가을 전부가 눈앞에 있네. 나는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참여할 걸세. 매일매일. 그래서 수백 장의 스케치를 할 걸세. 그렇지만 나는 내면으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걸을 것이란 생각도 드네. 내가 젊었을 때 잠시 그랬던 것처럼 말이네. 순전히 회상과 상상만으로 그릴 것이네. 시도 쓰고 꿈도 지을 것이네. 그래야만 하네. 파리의 어떤 위대한 화가가 조언을 구하는 젊은 예술가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젊은이, 자네가 화가가 되겠다면 말이요.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둘째로 소화도 중요하오. 규칙적으로 배변하도록 신경 쓰시오. 그리고 셋째, 언제나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를 사귀시오. 그래, 사람들은 내가 애초부터 예술을 그렇게 시작하라는 하는 것이라고 배웠으며 거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금년에는 빌어먹을 그 간단한 일들이 내 경우엔 더 이상 부합되지가 않아. 나는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빵만 뜯어먹을 때도 있다네. 그래서 때로는 위장에 문제가 생기곤 해. 자네에게 말하건대 이건 신경 써야만 하는 가장 쓸데없는 일이라네.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어린 여자친구도 하나 없네. 4-5명의 여자와 관계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허기진 것처럼 오히려 소진되어 버린다네. 시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바늘로 쑤셨더니 그 후로 시계가 다시 가긴 하지만 사탄처럼 빠르게 돌아가면서 믿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를 쩔그럭쩔그럭 내고 있다네. 건강하다면 삶이란 얼마나 단순한가. 아마도 우리가 팔레트에 관해 논쟁했을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긴 편지를 예전에는 나에게서 받아보지 못했을 걸세. 그만 쓰겠네. 5시가 되어가네. 아름다운 빛이 비치기 시작하네. 잘 지내게. 클링조. 추신. 자네는 내가 그린 그림, 그러니까 오두막, 붉은 길, 베로나 그린을 띠는 톱니 모양의 나무 등이 있고 멀리 장난감 같은 도시가 배경으로 있는 중국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은 그림을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하네. 지금 그것을 보내줄 수는 없네. 자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 그림은 자네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해두는 말이네. 8. 클링조어가 친구 두보에게 보내는 시. 그가 자화상을 그리던 무렵 나는 술에 취해 밤바람이 들이치는 숲에 앉아있네. 가을은 노래하는 가지를 지붕거리고 있고 비워버린 내 술병을 채우기 위해 주인장은 구시렁거리며 지하 술 창고로 간다네. 내일이면 창백한 죽음이 쩔그럭거리는 낯을 내 붉은 살에 내리꽂으리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잔혹한 적이 매복해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 그를 조롱하기 위하여 나는 반야를 노래 부르네. 취한 나의 노래는 웅얼거리며 지친 숲속으로 퍼진다네. 내가 부르는 노래와 내가 마시는 술의 의미는 그의 위협을 비웃어 주는 것이라네. 나, 기나긴 노정의 방랑자는 많은 것을 행하고 또 겪었다네. 이제 이 저녁에 앉아 술을 마시며 불안하게 기다린다네. 번쩍이는 낯이 내 머리를 움찔거리는 심장과 분리할 때까지. 마지막 글입니다. 9. 자화상. 수주 동안 건조한 태양의 열기가 이례적으로 내려쬐은 다음 9월 초 며칠간 비가 왔다. 그 무렵 클링조어는 창이 높이 달린 카스타네타의 작업실 홀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 그림은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걸려 있다. 끔찍하긴 하지만 아주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이 그림. 그가 끝까지 완성한 이 마지막 작품은 그의 여름 마지막으로 작업한 것이었으며 엄청난 열과 성을 다한 작업의 막바지에 이룬 정점이었다.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클링조어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그림에서 그를 첫눈에 분명히 알아보았다.
초상화라는 것이 자연주의적 유사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클링조어의 후기 작품 모두가 그렇듯이 이 자화상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 화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그림은 무엇보다 색채의 협주곡, 놀랍도록 잘 조화된 협주곡, 엄청나게 다채로우면서도 동시에 고요하고 고귀한 느낌을 주는 양탄자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대상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대담하고 실로 필사적인 마지막 시도라는 인상을 받았다. 얼굴을 풍경처럼 그렸는데 머리칼은 나무잎과 나무 껍질을 연상시켰으며 눈구멍은 바위의 틈새 같았다. 멀리서 보면 산등성이가 사람 얼굴처럼 보이고 나무 가지가 손발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단지 우의적인 시각으로 이 그림도 자연을 연상시킨다고들 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바로 이 작품에서 오직 대상을 클링조어 자신이 무자비한 심리적 통찰로 분해하고 해석한 그의 얼굴, 거대한 고백, 가차없고 감동적이며 충격적인 고백만을 보았다. 그에게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비평가들도 몇몇 포함된 매우 격분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초상화에서 정신착란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클링조어가 이루어놓은 산물과 징표만을 보았다. 그들은 그림에 나타난 머리를 자연주의적으로 관찰된 원형, 즉 사진과 비교했으며 변형되고 과장된 형상에서 깜둥이 같은 퇴폐적인 저질스러운 행동이 반복되는 동물적인 특징들을 발견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우상숭배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를 비난했으며 또한 이 그림에서 일종의 편집정적 자기숭배, 신성모독과 자기찬미, 일종의 종교적 과대망상증을 보았다. 이 모든 관찰 방식들이 가능할 뿐더러 그 밖의 여러 다른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클링조어는 밤에 포도주를 마시러 나가는 것 말고는 외출을 일절하지 않았다. 오직 여관 안주인이 가져다주는 빵과 과일만 먹었다. 깎지 않은 수염과 그을린 이마 아래 움푹 들어간 눈 때문에 그의 모습은 실제로 무섭게 보였다. 그는 가만히 앉은 채로 외워서 그렸으며 가끔씩만 그의 작업을 잠시 멈추는 동안에만 북쪽 벽에 걸린 커다랗고 고풍스러운 장미넝쿨 그림으로 장식된 거울로 가서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보고 눈을 크게 떠보고 얼굴을 찡그려 보기도 했다. 큰 거울에 빛바랜 장미넝쿨 사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에서 클링조어는 수많은 얼굴들을 보았으며 자신의 얼굴에다 많은 얼굴들, 귀여운 그리고 놀란 어린아이의 얼굴들, 꿈과 격정으로 가득한 청년의 관자놀이들, 비웃는 술꾼의 눈들, 그리고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뒤쫓기는 사람의, 괴로워하는 사람의,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의, 탕아의, 잃어버린 아이의 입술을 그려 넣었다. 그러나 머리는 원시름의 신, 스스로를 사랑한 시기심 많은 여호와, 첫 아이와 처녀를 제물로 삼는 도깨비 등 위험이 있으면서도 잔인한 형상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클링조어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몇몇 모습이었다. 그 밖에도 타락한 사람, 몰락한 사람, 그 몰락에 동의한 사람 등의 얼굴이 있었다. 그의 두개골에서는 이끼가 자라났고 오래된 치아들이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주름진 피부에는 균열이 줄지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부스럼 딱지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몇몇 친구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림은 그러했다. 그들은 말한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것이 인간이라고. 말세의 지치고 탐욕스럽고 거칠고 천진하면서도 세련된 우리 인간, 죽고자 하는 유럽인이라고. 동경함으로써 고상하게 되고 악덕으로 인해 병들고 자신의 몰락을 알므로써 열광적으로 생기를 얻고 발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퇴보가 무르익는 똘똘 뭉친 열정이자 는들이 나는 권태, 모르핀 중독자가 독에 중독되듯 운명과 고통에 중독된 고독한 내면적으로 약화된 태고적의 파우스트이자 동시에 카라마조프, 동물이자 현자, 적나라하게 노출된 명예욕이라고는 털끝만 것도 없는 완전히 벌거벗은 죽음을 죽이기 위해 죽음에 대해 어린아이가 느끼는 공포로 가득한 동시에 권태에 지쳐 죽음에 대한 준비를 끝낸 유럽인이라고. 게다가 이 모든 얼굴들 뒤의 더 깊은 곳에는 더 아득한 곳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더 오래된 얼굴들, 원시적이고 동물적이며 식물적이고 목석 같은 얼굴들이 잠자고 있어서 마치 지구 최후의 인류가 종말 직전의 선사시대와 세계 청년기의 모든 형상들을 다시 한번 꿈처럼 빠르게 회상하는 듯 했다.
엄청나게 긴장된 이 시기에 클링조어는 도취한 사람처럼 살았다. 밤에 그는 포도주를 실컷 들이켜고 일어나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낡은 거울 앞에 서서 거기에 비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우울한 표정으로 희죽거리는 술꾼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을 어떤 여자와 함께 보냈다. 작업실의 안락 의자에서 벌거벗은 채 그녀를 껴안고 있는 동안 그는 그녀의 어깨너머로 거울을 응시했다. 그녀의 흩어진 머리 옆으로 충혈된 눈을 한 일그러진 얼굴, 쾌락으로 가득하면서도 동시에 쾌락을 역겨워하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했지만 섬뜩한 느낌에 휩싸인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는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 그는 종종 악몽에 시달려서 얼굴에 진땀을 흘리며 사납고 삶에 지친 듯한 표정으로 잠을 깨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곧장 일어나서 옷장에 달린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며 어물하고 정오로 가득한 또는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고소해하던 미소 짓는 이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펼치는 난잡한 풍경을 읽어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는데 고문이라도 당한 듯이 두 눈에는 못이 여러 개 박혀 있었고 깔고리에 걸린 코는 찢어져서 벌어져 있었다. 그는 눈에 못이 박혀 고문당하는 이 얼굴을 목탄으로 그렸다. 목탄은 손이 닿는 곳에 있던 책 위에 있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이 기이한 스케치가 발견되었다. 그는 안면 신경통이 발작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구부정하게 의지하고는 고통스러워서 웃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며 흉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거울 앞에 가져다가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비웃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얼굴, 수천 개의 얼굴뿐 아니라 눈과 입술, 고통으로 가득 찬 입의 좁은 계곡, 이마의 금이 간 암벽, 나무뿌리 같은 손, 경련을 일으키는 손가락, 오성의 비웃음, 눈에 어린 죽음 등도 그려넣었다. 그는 자신의 고집대로 과도한, 억압된, 발작적인 붓질로 자신의 삶, 자신의 사랑, 자신의 신앙, 자신의 절망을 그렸다. 그는 휘몰아 스쳐가는 폭풍 속에서 새처럼 무리를 지어 있는 벌거벗은 여인들을 그려넣었고 사이비 신 클링조 앞에 바친 재물, 자살한 사람의 얼굴을 한 청년, 멀리에 있는 사원과 숲, 강하면서도 어리석어 보이는 수염을 기른 늙은 신, 비수에 찔려 갈라진 여인의 가슴, 날개에 얼굴이 달린 나비들을 그렸으며 그림의 가장 뒤쪽에는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는 죽음, 그림 속 클링조의 머리에 바늘처럼 작은 창을 찔러 넣는 끔찍한 유령을 그렸다. 몇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릴 때면 불안이 그를 엄습했다. 그러면 그는 방 안을 쉼없이 뛰어다니며 초조하게 움직였다. 방문은 그의 뒤쪽에서 바람에 들컹거렸고 그는 찬장에서 병들을 꺼내 깨부수고 서가에서 책들을 꺼내 잡아찢고 식탁 위 식탁보도 잡아찢었으며 바닥에 누워 책을 읽었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심호흡을 하기도 했고 옛날 스케치와 사진을 찾았으며 모든 방의 바닥과 책상과 침대와 의자에 종이와 그림과 책과 편지들을 가득 흩어놓기도 했다. 비바람이 창으로 들이치자 모든 것은 어수선하고 참담하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그는 낡은 물건들 가운데서 어린 시절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하얀 여름 옷을 입고 있었고 희꾸무리한 옅은 금발 아래에 귀여우면서도 당돌한 소년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초상과 젊은 애인들의 사진도 발견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로 하여금 몰두하도록 했고 그를 매료시켰으며 긴장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으며 그의 마음을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옆을 획 지나 목판에 매달려 다시 그림을 그릴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낚아채었다가 집어 던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초상화에서 갈라진 암석의 틈으로 주름살을 더 깊게 표현했고 자기 삶의 사원을 더 넓게 구축했다. 모든 존재의 영원성을 더 강력하게 표명했으며 자신의 덧없음을 더 흐느끼면서 미소 짓는 자신의 얼굴을 더 애교스럽게 소멸선고를 받은 자신을 더 조소적으로 그려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쫓기는 사슴처럼 다시 벌쩍 뛰어오르더니 포로처럼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는 고통스러워서 다시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삶과 예술의 파편들이 그의 얼굴을 후려칠 때까지 눅눅하지만 기분 좋은 뇌우같이 심오한 창조의 환희와 기쁨으로 온몸을 부르러 떨었다. 그는 그림 앞에서 기도를 했고 그림에 침을 뱉기도 했다. 모든 창조자가 정신창난에 빠지듯이 그도 정신창난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창조의 정신창난에 빠져 있으면서도 목류병자처럼 너무나도 현명하게 작품을 진척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는 초상화를 그리는 이 끔찍한 투쟁에서
어떤 개인의 운명이나 그것에 대한 해명뿐 아니라 인간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인 것, 필연적인 것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건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숙제, 운명 앞에 서 있다고 느꼈다. 지나간 모든 두려움과 회피와 도취와 흥분은 이 숙제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이었으며 이것에 대한 회피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두려움도 회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전진도, 배기도 찌르기도, 승리도 몰락도 없었다. 그는 승리했고 몰락했으며 괴로워했고 웃었으며 또한 이를 악물고 버텨왔고 죽였고 죽었으며 나았고 태어났다. 클링조어를 찾아온 어느 프랑스 화가를 여관 안주인이 응접실로 데리고 왔는데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 된 방에서는 무질서와 더러움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소매와 얼굴에 물감을 묻힌 채 허연 머리에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을 한 클링조어가 나타났다. 그는 넓은 보폭으로 방 안을 뛰어다녔다. 화가는 파리와 제노바에서 온 안부를 전하고 존경을 표하는 말을 했다. 클링조어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손님이 당혹스러워서 말문을 닫고 돌아가려고 할 때 클링조어가 다가가 물감이 덕지덕지 묻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려놓고 그의 눈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스로 말했다. 고맙소. 고맙소 친구. 나는 작업 중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소.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아. 언제나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안부를 부탁하오. 친구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주기 바라오. 그리고는 다시 다른 방으로 사라져버렸다. 정신적으로 쫓기는 시기의 막바지에 이른 그는 사용하지 않는 빈 부엌에 완성된 그림을 가져다 놓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는 이 그림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베로나를 먹고, 이 베로나는 강력한 수면제의 일종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베로나를 먹고 하루 밤낮 동안 꼬박 잠에 빠졌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세수를 하고 면도도 하고 새 속옷까지와 옷을 걸치고 시내로 가서 진아에게 선물할 과일과 담배를 샀다.